안녕하세요. 여주시 평사도시 구축 가이드라인 제7강 여주시 평사도시 구축을 위한 추진 기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 이제 추진 기반 과제로서 4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학습 포털 시스템 구축이고, 두 번째가 여주형 공동체 학습 생태계 구축, 세 번째가 주민센터를 평사에서 거점화시키자는 과제고요. 네 번째가 글로벌 성과지표 도입 및 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평사스 포털을 이제 사실은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축하는데 예산이 보통 3, 4억 들고 유지 보수비가 1, 2억씩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새로운 이제 일상이 된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평사스 포털을 뉴노멀 학습 포털 차원에서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여주시 평사습을 위해서 우선 현재 추진 중인 강사들의 온라인 교수 역량 강화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줌이라든가 이런 구글 미트 등 온라인 교수 학습 툴킷을 보급하고, 여주시에서 이런 회사들과 줌 같은 회사들과 일괄 계약해서 강사, 동아리 리더,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무료 이용권을 좀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또 연계해서 또 이런 툴을 우리 여주 시민들은 학습을 위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동아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학습 동아리나 학습 동아리 리더들이 원택트 교수생활 할 수 있는 기법과 관련 교육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악기 연주회 이런 데는 온라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이제 연습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게 뉴 노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연주하고 연습하고 또 모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플랫폼을 단순한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기능, 노하우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빨리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IT 기기 이런 것에 조금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낫지만, 지금 뭐 혼두라스 이런 남미 같은 경우는 재택 학습이라는데 이런 툴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IT 기기, 우리나라의 소외계층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돼서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면 학습이 필수적인 학습 동아리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택트, 평사학습 실행을 위해서 평사학습 플랫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평사학습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 정보의 공유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뉴 노멀 플랫폼은 온라인 학습 공동체라든가 또는 주민 간 온라인 학습, 강사와 주민 간의 온라인 실시간 학습 지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실시간 지원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다 돼야 되고, 또 지시커나 K문과도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기능, 동아리 공동체 학습활동, 회의 등 원택트 평사 활동도 제공해야 되고, 온라인 평사학습 공동체 및 주민 간 온라인 학습을 또 지원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례지만, 온라인 포털 같은 경우 학습자에게는 정보 접근을 용이하도록 국가평성교육진흥원, 또 경기도 평성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또 정보를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력으로 관리가 돼서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요. 시민활동가 차원에서는 시민활동가 역할 수행에 필요한 그런 정보, 관내 기관, 타 부서에서 어떤
교육이 있을 것이고 어떤 전문성을 요구할 것이며 언제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또 관내기관 API 연결해서 정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포털에는 강좌 DB, 공간 DB, 강사 DB, 활동가 DB 플러스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강사, 동아리와 동아리, 시민활동가와 학습자 간에 연계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학도시 핵심 성과지표 2.2를 보면 모든 시민에게 학습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 지침,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학습하는 것을 촉진해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가져갈 성과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및 툴킷 보급을 200명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습 포털 구축을 좀 해서 학습 포털을 통해서 10,000명 이상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져가 봤습니다. 두 번째 기반 과제는 여주형 공동체 학습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주시 평사스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평생교육과 또는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관부서, 여주시, 여주세종문화재단, 여주장애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여주노인복지관, 여주청소년수련원, 지역아동센터, 또 민간학평상시설, 시민사회단체, 여주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평생교육과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도와주는 추진체제가 평생교육 실무협의회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또 연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모두가 행복한, 모두를 위한 학습이 가능한 여주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시에는 다양한 단체가 있어요.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회적 공동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또 평생학습 동아리, 마을교육 공동체, 또 우리 동네 학童관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주민자센터, 농업기술센터, 자원건설센터, 보건소, 평사학습센터, 평생교육, 민간평생교육원 등 또 여러 주체가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도 있고 장애인 관련 기관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12군데 있죠.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13군데나 있어요. 아동 관련 시설이 5군데, 노인 관련 기관이 2군데, 사립도서관도 15군데가 있고 공공도서관이 7군데나 있어요. 문화관시설, 박물관이 7군데 있고 한강문화관, 체육시설 다양한 것이 이런 것 기관들이 연계해야 돼요. 기관과 기관은 약간 좀 강한 연계도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약한 연계도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주시 평생학습 생태계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우수 사례는 공유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러한 중심에 평생학습과가 있어야 되고 여주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지금 현재는 단절화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단편적 연계 단계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 4, 5년 뒤에는 유기적 연계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너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너트가 상호작용이 묶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유연하고도 유동적인 그런 너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끈이 이렇게 강하게 연결될 필요도 있지만 또 약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느슨한 연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슨한 연계를 통해서 여주시 전체가 묶이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유명한 앵게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활동 이론에서 나온 걸 활용한 건데요.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나름대로의 관심 있는 시민,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기축하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필요한 컨텐츠를 가지고 활용하는 학도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뭔가 목적을 향해서 즉 모두를 위한 다 같이 행복하게 한 여주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들이 여주시 평사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상호 연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주시 공동체 학습 생태계를 보면 지금 현재 크게 여주시 평사학습 마을 공동체가 있고요.
사회적 공동체가 있고요. 마을 공동체가 있고 마을 교육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정 목표와 그리고 프로세스의 일관화 그리고 시민활동과 양성을 통해서 이게 공동체 학습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유사할 거고 그렇게 해서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시정 목표를 각각의 주체별로 세우고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활동가를 양성하고 공유하고 지원해 준다면 여주시 공동체 학습 선택계가 구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는 유네스코 학도시 핵심 성과지표 2.5.4, 3.3.2, 3.1.2, 3.2.2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센터의 지역평생학습 거점화. 사실 주민센터의 존재 목적이 주민의 편리성 제고입니다. 근데 그 편리성 제고라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면, 행정의 편리성을 제고하면 주민이 행복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현재는 많은 일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려면 뭔가 달라야 된다. 주민의 행복지향으로 가야 된다. 앞서서 6강에서 오산시가 6개 주민센터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캠퍼스화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좀 전략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좀 어려운 문제지만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하남시의 미사이동의 팀장이 작성한 겁니다. 미래의 미사이동에서 시민들의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분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이 친구들이 관심 있는 유튜브 제작 그리고 공원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해서 줄넘기, 농구교실, 키 크기 체도를 우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자. 또 독서 토론 교실을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가족을 대상으로서는 남성 요리교실. 남성 요리교실은 주민센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유명한 요리 레스토랑에서 한다는 거죠. 파스타는 파스타 전문 요리점에서 배우고 그 레시피를 남성들이 받아서 집에 가서 주말이 되던 틈틈이 가족들이 해서 요리 솜씨를 뽐내는 맛있는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그런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내 학습이 우리나라는 좀 못하고 있다 그랬죠. 학습이라는 게 꼭 연필 들고 볼펜 들고 교과서 펼치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펼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남성 요리 교수도 큰 학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에티켓 훈련법도 그리고 가족 음악회도 우리 동호회에서 해주자. 주민자치 마을활동가 양성을 우리 동호회에서 해주자. 일자리 관련돼서는 상가지역이 많으니 아이템 컨설팅 메뉴라든가 이런 아이템 컨설팅 해주고 친절 서비스 이성교육을 해주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자는 거죠. 자원봉사는 마을별로 특기자 모임에서 자원봉사를 주민자치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을 좀 모집하고 운영해보자. 그리고 학습공간은 관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어떻게 하면 학습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호수, 공원, 북측공원, 공원이죠. 공원을 활용해서 음악회를 어떻게 결제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하자 이거죠. 운동도 체조교실, 어린이 놀이교실, 인테리어도 요새 유행하는 플랜테이션, 목공, 도배, 셀프 인테리어를 주민센터에서 교실을 열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센터가 뭘 할 일 없다 이거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그 결과 많은 좋은 만족도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결국 주민들의 정체성이 향상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어렵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습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특히 주민센터를 학습 친화적인 환경으로 센터로 만들자. 세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전 주민센터를 주민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성과지표 도입 및 성과한류 체계 구축입니다. 계속 제가 유네스코 학도시 핵심 성과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주시 특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조직, 인력, 예산, 사업 등을 반영을 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대로 운영을 하고 성과평가한 다음에 그 여주시 학습도시 핵심 성과지표, 특성지표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성과평가를 한다면 앞서 얘기했지만 시정과제화 및 부서별 성과 목표화 했을 경우 훨씬 더
체계적인 평상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주시가 아직 글로벌 평상습 네트워크, 유네스코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입과 관계없이 글로벌 베스트 사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폭적으로 모든 부서가 평상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습 서비스 개선해서 주민 정서를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과 평가가 한류 체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이 지표는 역시 3.1.2, 3.1.3 유네스코 학습도시 핵심 성과 지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학습도시 평상습을 실현하기 위하여 확실한 근거를 가지며 참여자 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그리고 3.1.3 학습도시 구축 과정의 진전상을 모니터링 하라는 그런 유네스코 학습도시 핵심 성과 지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네스코 학습도시 구축 가이드라인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재원 확보에 관련된 재원 및 자원 확보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 학습 도시에서는 문해율이 향상되고 공동체의 교육 및 학습 참여 의욕을 고취한다. 그러나 학습 도시 구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자원만이 아니라 충분한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학습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힘든 과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 도시 사업을 지원하는 많은 방법이 있다. 학습 도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을 이용한다. 그리고 협력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잊지 말고 물어보아야 한다. 학습도시 구상은 무엇보다 공동사업임을 기억해야 한다. 돈을 초월하여 생각해야 한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학습 공간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학습도시를 구축하는 데 똑같이 중요하다. 누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모든 학습도시는 그 도시의 목표, 가장 중요하게는 공동체에 누구나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집단과 개인을 위한 구상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학습도시는 초기의 계획 수립에 기여한 다양한 협력자들을 통하여 대부분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 협력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된 재정 지원 기구는 또한 학습도시 구상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인적망을 구성하는 행사를 조직하고 반드시 학습도시의 성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도시 구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협력자를 추가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욱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민간 분야 협력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구체적 관심사에 일치하는 구상에 기여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 장래의 공동체의 혜택을 가져올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학습도시 사업에 이르는 길을 낼 수 있다. 재정 지원에 대하여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몇 가지 핵심 질문으로 시작하자. 학습도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이미 가진 자원은 무엇인가? 어떤 자원이 여전히 필요하고 이를 동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짤 것인가?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구상한 활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다음으로 자신과 협력자들이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을 고려해보고 도시에 이미 존재하는 많은 자산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들 자산은 학습도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창조력을 발휘하고 대담한 생각을 해야 한다. 도시가 이미 가진 것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5개에서 행사와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공공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 기술을 지닌 사람들을 알아두어야 한다. 무엇이 이용 가능한지 알았다면 학습도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고려해봐야 한다. 재정 자원은 항상 최우선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생각해볼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기구가 많이 있다. 여기에는 복수의 이해 당사자, 협력기금, 비용공유기구, 공동출자, 후원제도, 그리고 인도주의적 협력자 또는 민간부문 협력자와의 연계가 포함된다. 시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정책을 찾아보는 것도 학습도시 구상에 혜택을 줄 수 있다. 더 많은 동반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공헌 계획을 원하거나 시에서 계획한 사회, 문화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센터가 있는가? 자원봉사 조직이나 연수원은 어떠한가? 시에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활동을 위한 장소에서 문화를 학습에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학습에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가? 추가적 재정 지원 수요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활동이 있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동반자인 민간 부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간 부문은 자신들의 기여가 시민 모두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동반자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문호를 개방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계획은 조정될 수 있고 공동의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재정 지원을 적절히 확보했다면 자원의 동원에 관해 생각해 볼 때이다. 학습 도시를 운영하는 핵심 팀과 공동으로 학습과 접근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할당해야 한다.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공유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가 쉬워진다. 도시가 가진 자원에 접근하여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성공적 프로그램과 기회를 만드는 열쇠이다. 재정적 자원을 뛰어넘는 사고를 하고 기존의 것을 이용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 동반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재정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학습 도시가 창조적이고 회복력을 갖추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도시가 보유한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교육과 학습에 투자하는 것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하나의 헌신 행위이다. 이 투자는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와 미래의 시민들을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은 제가 유네스코에 근무하면서 개발한 영상인데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학도시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두 개입니다. 그 참여, 두 번째 나왔던 참여와 마지막에 재원 및 자원 확보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재원을 확보해서 평사학습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청의 예산을 활용한 학도시 구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의 다양한 자원, 인적, 물적 자원, 우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학도시 구축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미흡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학도시 구축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재원, 자원, 인적, 물적 자원, 인프라, 환경을, 그리고 도시 환경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도시가 진정한 학도시,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학도시 구축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학습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공동체, 공동체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강한 연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강한 연계가 있으면 서로 간섭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시어머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연계가 아니라 느슨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또 느슨하게 있다가 또 때로는 A라는 기관이 주도를 한 것에 또 밀착됐다가 또 때로는 B라는 기관이 주도하는 정책 사업에 모두가 또 협력하는 느슨한 연계가 다시 모이는
그런 느슨한 연계가 오히려 필요한 겁니다. 이 약한 고리, 느슨한 연계가 우리나라 평생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강하거나 아주 없거나 아예 없거나 하는 연계인데 느슨한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민센터에서 평생학습을 해야 하나요? 자, 주민센터의 존재의 이유는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 서비스에서 이제는 학습도시, 학습사회 구축이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학습이 주민의 행복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중장기 발전 계획 그리고 본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센터가 평생학습을 제공해주는 기관이 된다면 훨씬 더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목적, 우리의 고객인 주민들의 요구, 시대적 요구에 맞춘다면 우리가 평생학습 기능을 주민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네스코 학습도시 핵심 특성을 성과 지표화한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유네스코 학습도시 성과 지표는 우리가 얼핏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지표가 많아요. 또 평생학습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지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연계한다면 이게 우리 도시가 해야 되고 이 도시를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목표들이 우리 도시가 충분히 평생학습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동의를 합니다. 합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도시 차원에서 지금 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유네스코 평생학습 관련된 지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지표 중심으로 1차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 단계에 조금 더 달성이 어려운 지표를 어떻게 또 우리가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또 그 지표 달성을 노력한다면 진정한 의미, 모두가 만족하는, 모두를 위한 학습이 있는 학습도시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 7강에 거쳐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은 평생학습 부서만 하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도시의 모든 이해관계자, 시민, 그리고 시청의 모든 관계자들이 같이 함께 학습도시 구축에 나서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것이 시민이 행복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은 평생학습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평생학습 부서 관계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참여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둬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펼치면 보다 나은 사회가 건설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